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32일 만에 종료됐는데 평년보다 많은 비로 강수량이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장마가 공식적으로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반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 확진자도 일주일 새 44%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변화와 함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브랜드를 X로 변경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이 이미 해당 상표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X를 사용하는 상표 등록 건수가 900건에 달해서 트위터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반도체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법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EU는 법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2배인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역대급 기록을 남긴 올여름 장마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가 지난달 25일 전국 동시 장마로 시작해 제주도는 25일까지 31일간, 중부와 남부는 26일까지 32일 동안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하루에서 이틀가량 짧고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장마는 엿새 동안 연 강수량의 3분의 1이 집중되는 역대급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올여름 전국 평균 장마철 강수량은 648.7mm로 2006년 704mm, 2020년 701.4mm에 이어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은 1000mm에 육박하는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지역 관측 사상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당분간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히고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장마는 끝나지만 앞으로는 무더위와 집중호우와 태풍이 반복하는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셋째 주 코로나19 확진자는 25만 3천여 명, 하루 평균 3만 6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3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확진자는 4만 7천여 명까지 치솟으며 6개월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60세 이상 확진자는 6만 7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44% 급증했고 전체 확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일주일 새 25.2%에서 26.7%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9로 4주째 확산 기준인 1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각각 0.1%와 0.03%로 과거 유행기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주간 위험도는 낮음을 유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하향 조정은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위한 것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 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 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며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부담으로 전환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됩니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줄어든 6억 5,450만 톤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보다 2.6% 늘어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며 이는 원전을 활용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덕으로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발전에 포함한 전환 부분 배출량이 지난해 2억 1,390만 톤으로 전년보다 4.3% 줄었는데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늘고 석탄 액화 천연가스 발전량은 줄어든 덕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6.2% 줄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업 온실가스 배출량도 25.8%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석유 정제업은 제품값이 오르고 수출량이 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15.6% 늘었고 건물과 농축수산 부분 배출량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유력한 가운데 한일 양국이 방류 계획과 관련한 실무급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오염수 여론전에 공을 들이는 일본은 비판 여론에는 강하게 대응하고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성의 있게 설명하겠다는 강온 양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지난 5월 서울에 이어 2달여 만에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 성격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와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과 유튜브를 동원해 여론전 다각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염수 방류의 안전을 알리는 유튜브 영상을 다국적 언어로 제작해 유리한 여론을 유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으로 오염수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인데 불리한 정보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오염수 방류 비판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강하게 반박을 이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実際にですね、中国において放出をされている処理水、この濃度がさらにですね、高いというのも事実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して。 다만 일본 정부는 한중일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극단적인 갈등은 피하려는 모양새입니다. 日中間の協力の方向性、また具体的な協力の在り方、さらには地域の諸課題等について議論するということは大変有意義だ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한 뒤 방류 시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놓고 강온 양면의 여론전을 펼치는 일본. 하지만 오염수가 불안하다는 일본 내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일본의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뿐 아니라 지난 1월에도 20대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 갑질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예체능 등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은 아예 교권 보호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 노조 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딸은 뒷보성이다 한번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이 남성의 딸 20대 A씨는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6개월 전 학부모 갑질 등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옷을 벗기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세우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달 동안 그런 걸 겪고. 유가족들은 A씨가 기간제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에서 각종 차별을 받았고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은 이제 그거를 은폐시키고 그다음에 아무도 도움을 안 주고 무조건 기간제라고 7시 20분까지 출근시키고 그다음에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예체능 강사 등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라도에 있는 중학교 교실에서 예술 수업 강사인 40대 여성 B씨가 수업 중 학생의 돌려차기에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원지휘법상 교권 침해 신고 대상에 예술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가 집계하는 교권 침해 건수에도 빠져 있는 12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생님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비정규 강사들은 고용도 불안하고 이제 그때그때 매년 학교마다 계약을 달리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정확한 보호를 못 받고 있고, 정규 교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법률 지원과 피해 구제 방안도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판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국세청에 무더기 적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신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 가는 대목인데요. 교육부는 앞으로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파는 일을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에다 문제를 만들어 판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거 확인했습니다. 모두 1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소 수천만 원에서 10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내면서 학원에도 문제를 판 건데 학교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학원에 다니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 강사로 자리매김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교육부는 적발된 교사들에 대해 영리행위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검증하고 허가 없이 돈을 받았다면 모두 징계위에 회부해 엄중 징계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는 현직 교원의 경우 시중에 일반 판매되는 문제집 저술이 아닌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돈을 받고 별도의 문제를 만들어 팔면 청탁금지법과 영리행위 금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적발 사례도 범부처가 강력 대응합니다.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으로 일한다고 거짓 홍보한 사례는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킬러문학 모의고사 제작업체가 병역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전문 연구요원에게 수능 문제를 만들게 한 사례는 원천 차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시 컨설팅 학원과 논술 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유아 영어 학원은 편법, 불법 운영 합동 점검 결과를 공유해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다음 달 중 유아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And a conversation has commenced with the KPA through the mechanisms of the Armistice Agreement. 고집 부리고 친구나 형제들과 싸우고 씻기도 싫어하는 말썽꾸러기 금쪽이들 주변에 종종 있는데요. 이런 금쪽이들은 윽박을 지르거나 체벌을 하면 더 엇나가기 일쑤입니다. 대신 금쪽이가 쏙 빠져들 만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으로 관심을 끌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과톡에서는 눈으로 보고도 쉽게 믿기지 않는 과학 실험으로 말썽꾸러기 금쪽이를 달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금쪽이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쪽 같은 현민이의 MC 오운영입니다. 오늘은요, 금쪽이의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금쪽이 아빠입니다. 예. 평소에 금쪽이에게 어떤 문제 행동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요즘 이제 방학을 해서 집에 있는데 뭐 틈만 나면 동생하고 싸우고요. 심심하다고 막 투정 부리고 울고 불고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금쪽이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이곳은 금쪽이네 집. 목말라. 음료수 마셔야지. 오빠, 나도 줘. 아이, 알았어, 잠깐만. 자. 어떡해. 이게 뭐야? 오빠는 많고 나는 너무 작잖아. 뭐 어찌라고? 저리 가. 싫어, 나도 똑같이 나눠줘. 싫어.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저리 가. 저리 가. 저건 정말 서운하거든요. 먹는 거는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싫어. 저리 가.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더 많이 먹을 거야. 정말 이거 왜 진짜. 네, 아버님. 금쪽이의 행동이 조금 심각한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각박한 아이들은 과학적으로 정확히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학적으로요? 네. 여기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음료수와 2개의 컵, 빨대, 그리고 가위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빨대가 꺾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양쪽에 이제 길이가 같게 같게 잘라주세요. 네. 빨대를 가위로 잘라 길이를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한쪽에만 이렇게. 근데 이 음료수를 이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요거를 이제 요렇게 두면은 놀랍게도 음료가 옮겨지며 양쪽 컵에 같은 양의 음료가 담기게 됐습니다. 정말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실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과학적 원리가 뭔가요? 이거는 사이펀 작용이라는 겁니다. 사이펀 작용? 사이펀은 관에 가해지는 기압차를 이용해 액체를 옮기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빨대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상태로 양쪽 컵에 끼우게 되면 양쪽에 기압차가 생깁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액체를 누르는 힘, 즉 대기압 때문에 음료가 빨대를 타고 옆 컵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양쪽 컵에 동일한 양이 담기면 대기압의 힘이 같아지며 액체가 이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양으로 음료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과학 원리도 배우고 싸우지도 않게 됩니다. 그럼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금쪽이의 하루를 만나볼까요? 다시 금쪽이네 집. 금쪽아, 금쪽아, 세수하자. 세수? 그래, 빨리 씻고 나가야지. 그래, 빨리 씻고 나가야지. 안 씻을 거야. 손도 안 씻고 머리도 안 감고 샤워도 안 하고 치카치카도 안 할 거야. 난 더러운 게 좋아.
네, 잘 봤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가 씻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매일매일 씻는 게 거의 씻기는 게 전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금쪽이가 약간 그 고양이과 같거든요. 아, 고양이과요? 네, 이런 친구들에게는 그 물과 친해지는 과학 실험을 하면서 점점 적응시켜 나가야 합니다. 근데 또 과학 실험을 해야겠죠. 네, 과학 실험을 해볼게요. 준비물은 물이 담긴 병과 고무줄 그리고 스타킹? 그 집에 하나씩 있는 이런 아무 스타킹이나 상관없습니다. 네, 구멍 나서 버려야 되는 걸로 하면은 좋아요. 물이 담긴 이 병 위에 요거 스타킹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 덮어요? 이렇게 덮어주고 고무줄을 끼워줍니다. 고무줄을 끼워요? 네. 자,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쏟아지겠죠? 그쵸? 근데 우와! 이게 쏟아지지 않아요. 아니 이게 쏟아지지가 않네요? 네, 놀랍게도 이렇게 뒤집어도 전혀 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이야, 이거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쏟아지게 됩니다. 진짜 만지면 쏟아지는데 안 만지니까 안 쏟아져요? 네. 이야, 근데 이게 신기하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바로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표면 장력? 스타킹으로 덮은 물통을 거꾸로 뒤집으면 스타킹 사이의 구멍으로 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지만 액체가 서로 뭉쳐 있으려고 하는 표면 장력 때문에 구멍 사이로 빠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과톡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에서 그 탁구공으로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탁구공을 물통 입구에 대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바로 쏟아질 것 같지만 그 표면 장력 때문에 쏟아지지 않고 버티는 거죠. 이런 표면 장력의 원리를 이용한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비닐에 물을 담고 날카로운 연필로 푹 찔러주는데요. 이럴 수가! 여러 군데 마구 찔러도 물이 새지 않습니다. 비닐한 물이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응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실험.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10원짜리 동전을 빨리 놓으면 바로 가라앉지만 포크로 살살 올리면 둥둥 뜨게 됩니다. 동전을 놓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하면 물의 표면 장력이 깨지지 않아 동전이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이런 실험을 하면서 금조가 여기 그 물병을 거꾸로 했는데도 물이 안 나오네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해보시면서 나오네. 어머, 근데 이렇게 하면 나오네? 이렇게 하면 나오네? 그러면은 얼굴도 대볼까? 얼굴. 이렇게 대본다. 어머머머머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세수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키면 되네요. 예. 집에서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금쪽 같은 현민이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쌍둥이 판다가 태어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네. 불과 2달 전에 또 다른 아기 동물 한 마리가 태어나서 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지난 5월 29일에 태어난 아기 기린 마루가 있습니다. 마루는 이 태어난 지 한 달쯤이 됐던 지난달 21일에 이 세계 기린의 날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됐는데 아빠 세븐과 엄마 한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수컷 기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마루가 일주일쯤 됐을 때 모습인데 네. 태어났을 때 이미 190cm 정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이 지금은 거의 뭐 한 2m 가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루를 담당했던 사육사는 지금까지 봐왔던 아기 기린 중에 이 마루가 가장 키가 크고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루는 지금도 엄마와 함께 아직은 내실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예. 아마 오는 8월쯤이면 밖에서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뭔가 저 순한 눈망울이 참 귀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역시 기린은 기린이라서 태어나자마자 키가 2m에 가깝다니까 네. 정말 놀라운데 이 기린의 목이 보통 얼마까지 자라는 건가요? 이 길이는 보통 발끝에서 뿔 끝까지 이 길이가 한 6m까지 자라는데 네. 목 길이만 2m에서 2.5m 정도 네. 자란다고 합니다. 목 무게만 250kg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목이 엄청나게 길지만 목뼈의 개수는 사람과 같은 7개입니다. 아. 목이 짧은 동물이 뭐 돼지나 사자 같은 동물들도 모두 7개의 목뼈를 가지고 있는데 네. 다른 포유동물들과 이 뼈 구조는 같지만 뼈 하나하나의 길이가 아주 길기 때문에 이렇게 긴 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목이 정말 기네요. 2m면 지금 제 키보다 긴 건데 그렇죠. 네. 정말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게 보통 진화의 결과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기린의 목이 진화의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린을 뭐 진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이 먼저 먹이 경쟁에 의한 것이다 이런 설이 아주 많은데 경쟁자를 피해서 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이 목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이 목이 길어졌다는 설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찰스 다윈의 주장인데요. 과거에 이미 목 길이가 조금씩 다른 여러 기린 개체들이 있었고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서로 경쟁하면서 이 목이 더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됐다는 겁니다. 이른바 뭐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론이다 이렇게 보는데 무작위로 일어난 변이 가운데서 환경에 더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 수가 다수가 됐다 이런 설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목이 긴 기린으로 점점 더 진화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네.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이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게 먹이 경쟁보다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인데 날이 점점 덥고 건조해지면서 숲이 조금씩 사막화가 되면서 이 나뭇잎들이 적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기린이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체온 조절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목과 다리를 좀 더 길게 진화를 해야 했다 이런 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열을 더 효율적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린의 목에 관련해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도 아니고 이제 기린만 목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 2016년에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기린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목이 길어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유전적인 변이를 찾아냈습니다. 네. 이 연구팀은 기린과 중에서도 목이 짧은 동물인 오카피라는 동물과 기린의 유전체 서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독 기린에서만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나타났는데 네. 현재 남아있는 기린과 동물이 기린과 오카피 딱 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아마도 기린의 목을 길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밝혀졌을까요? 네, 사실 이 유전자는 사람과 뭐 쥐 같은 다른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몸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기린의 목을 길게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유전자는 심혈관계 기능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린의 목이 2m가 넘잖아요. 한마디로 이 머리가 심장보다 2m 이상 높은 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뇌까지 혈액을 보내는데 아주 강한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린은 다른 포유류보다 심장이 유난히 크고요. 또 혈압도 2배 정도 높습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심혈관계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몸집에 필요한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아직은 뭐 이제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목이 길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유전자 변이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린의 진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먹이 경쟁 때문이 아니라 기린이 이 박치기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목을 길게 진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해 중국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들이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690만 년이 된 암석을 추적을 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원시 기린 종의 두개골과 4개의 목뼈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린 종의 머리에는
한가운데 이 접시 모양의 평평한 뿔이 있었는데요. 네. 이 마치 윗부분을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처럼 이 납작한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납작한 뼈 위에 케라틴이 덮여 있었는데 이 케라틴층이 자라면서 낡은 부분이 벗겨져 나가고 돔 모양의 이 뿔 모양을 형성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예. 이 앞서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헬멧 형태의 뿔이 목뼈와 바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요. 이 연결된 목뼈가 아주 두껍고 정교하게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이 과학자들은 기린이 과거에는 머리를 이용해서 박치기 형태의 싸움을 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기린은 지금 보시면은 이 짝짓기 싸움을 할 때 네. 목을 휘둘러서 상대를 공격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머리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수컷끼리 싸움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짝짓기 경쟁을 위해서 이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기린 싸움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또 치열하게 네.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기린이 머리가 사실 몸에 비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지능이 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이 기린은 머리가 작은 만큼 또 몸 크기에 비해서 뇌가 작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몸무게가 뭐 700kg에서 많게는 2000kg까지도 나가는데 뇌의 무게는 이 몸무게 0.1%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뇌의 크기와 지능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기린에게도 이 이야기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최근 독일 연구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동물원의 기린 4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기린이 기본적인 통계 계산을 바탕으로 이 자신이 좋아하는 먹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이 수컷 기린 2마리와 암컷 기린 2마리에게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2개를 보여줍니다. 네. 이 한쪽에는 기린이 좋아하는 당근을 더 많이 넣고요. 다른 쪽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호박을 더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두 용기를 기린한테 5초 정도 보여준 뒤에 무작위로 이 아무 채소나 하나를 꺼내서 기린에게 양손을 내밉니다. 이런 식으로 20번 정도 기린한테 어느 손을 선택할 것인지 기회를 줬는데요. 기린이 적게는 65%, 많게는 90%의 확률로 당근이 더 많은,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먹이가 더 많은 용기에서 꺼낸 채소 쪽 손을 골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린이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당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본 다음에 이런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확률적인 사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복잡한 계산은 아니지만 기린이 네. 통계를 바탕으로 추론을 했다. 이런 능력을 갖췄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세계 기린의 날에 대해서도 설명을 네.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날인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앞서 이 아기 기린 마루가 이 세계 기린의 날에 맞춰서 공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세계 기린의 날은 2014년에 국제 기린 보호 재단이 야생 기린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의미로 제정한 날입니다. 매년 6월 21일인데 네. 이 목이 긴 기린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인 이 하지를 기린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바꿔 말하면 그만큼 기린도 멸종에 가까워졌다라는 뜻인 건데 실제로 이 아프리카에서 지난 35년 동안 이 야생 기린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물원에서 쉽게 만나니까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조용히 사라져가는 동물들인 만큼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렇게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 아니라 목이 길어서 더 재미있고 또 신기한 기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와 트위터의 브랜드를 X로 변경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도 이미 X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시 거벤 상표권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에서 X를 사용하는 상표 등록 건수가 거의 900건에 이른다며 트위터가 누군가로부터 소송을 당할 확률은 100%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부터 비디오 게임 엑스박스와 관련된 X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고 메타도 소프트웨어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란색과 흰색을 쓴 X 상표를 2019년 등록했습니다. 거벤 변호사는 다만 메타와 MS가 트위터의 X가 자신들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한다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 안드로이드용 앱이 미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브라질 4개 나라에서 출시됐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다음 주에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주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AI 챗GPT 앱은 지난 5월 아이폰용에 이어 2달 만에 안드로이드용 앱까지 출시되면서 이제 모든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간 25일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마련한 법안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반도체법을 최종 승인했으며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법은 EU가 보유한 연구개발과 제조 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약 62조 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 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 시행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비롯해 구형 공정 생산 부분과 연구개발, 설계 부분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등이 가능해집니다. EU는 이를 통해서 현재 약 10%인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에 한해 대출 규제가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역전세 대란에 대비하려는 조치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는 역전세 위험 가구는 수도권에서만 절반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에 한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대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허용 비율도 40%에서 60%로 늘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이 4%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3억 5천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정도를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은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새로 집을 살 수 없도록 해 갭 투자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그 대출 한도를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그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LTV 70% 한도를 채우는 등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은 어렵다며 주택 처분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을 관리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할 거라며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반기 예상됐던 역전세난이 대부분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캡슐 커피 머신 가격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10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 가장 비싼 제품은 17만 9천 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제품은 9만 9,800원에 팔리고 있다면서 판매가 차이가 1.8배라고 밝혔습니다. 누수나 감전 보호, 온도 상승 등 안전성 항목에서도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50대 여성에게 보험 수십 개를 가입시킨 보험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수백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며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렸는데요. 매일 돈이 부족하자 약관 대출과 신용 대출까지 받아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홍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식품 공장을 다니는 54살 A씨. A씨가 보험 설계사 2명으로부터 가입한 보험은 2013년 이후 확인된 것만 모두 28개. 남편과 자신의 이름으로 암보험부터 치매, 치과, 의료비, 화재, 운전자 보험까지 개당 수십만 원씩 나가는 종신보험은 4개나 가입했습니다. 언니가 여기 보험 뭐 이렇게 뭐 어디 가면요 뭐 좋다고 들으라고 그렇게 듣게 한 거예요. 난 잘 모르니까요. 내가 뭐 보면 알아요?
해마다 새로 가입한 보험 개수가 늘어나면서 월 평균 2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월급이 모자라면 가입한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냈습니다. 약간 대출 받고요. 그렇게 해서 저기 했죠. 그 약관 대출은 누가 받으라고 한 거예요? 저기 설계사요. 약관 대출로도 보험료 납부가 어렵고 생활이 쪼들리자 지난 2020년과 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3금융권에서 수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 사용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저기로 하라고요. 저기 저축은행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A씨는 사실 지적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 검사를 통해 확인한 A씨의 사회적 연령은 10살 수준. 의사는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타인의 보호와 감독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직장 생활에 문제가 될까 봐 그동안 A씨의 지적장애 사실을 숨겨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앞으로도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엄청 이분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제2의 또 이런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제보 이후 YTN 취재가 이어지자 보험 설계사 이모 씨와 강모 씨는 A 씨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적장애인 진단심사는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환급받기 위해 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사회적 연령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중독되는 건 없잖아요. 직업이 보험금 통보인 사람들 다 중독되는 건 없잖아요. A씨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설계사 2명으로부터 가입한 뒤 낸 보험료는 확인된 것만 2억 3천여만 원. 보험 혜택을 받은 건 치과치료 600만 원이 전부였고 보험료 납부로 생활고에 시달린 후 받은 수천만 원 대출은 빚으로 남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취재 당시 해당 보험 설계사들은 자신들이 A씨 부부에게 제대로 보험 설계를 해줬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A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을 살펴본 다른 보험 설계사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 부부에게 보험을 가입시킨 보험 설계사 이모 씨와 강모 씨, 생명보험회사 소속인 이 씨는 종신보험 4개와 치매, 암보험, 의료비 등 보험 10건을, 법인 보험대리점 소속인 강 씨는 실비와 상해, 치과, 운전자 보험 위주로 18건을 가입시켰습니다. 이들로부터 A씨가 가입한 보험은 확인된 것만 수년에 걸쳐 28건, 설계사와 대리점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들죠, 저희? 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여기는 안 들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시라고. 강 씨 등 설계사들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다른 보험사 가입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이 뭘 다른 사람한테 뭘 들었는지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생명이 처분이 없어도 이렇게 보험이 많은 걸 알겠어요? 모르죠.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각기 다른 보험사라도 고객이 기존에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를 확인하는 건 설계사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설계사가 그걸 몰랐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의뢰를 받으면 이분이 어떠한 보험의 규모가 있고 보험을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그분에 맞는 맞춤 보험을 해줄 수 있고 A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 목록을 본 다른 보험 설계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는 없죠. 이건 설계사를 위한 설계인 거죠.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강 씨 등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A씨 보험 가입 당시에는 조회되는 것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맞벌이하는 A씨 부부 월 수익은 둘이 합쳐 600만 원 정도. 전문가들은 부부 경제적 능력에 비춰 빚까지 지며 수백만 원 보험료를 낸 건 너무 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고객이 오히려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다고 한 소 치더라도 설계사 입장에서 한 번 걸렀어야 되는 거라 좀 심하게, 그러니까 이건 좀 과한데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심하게 가입을 시킨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A씨에게 무리하게 보험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지원입니다.
한국에 배송된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이 중국에서 타이완을 거쳐 보내졌다는 분석이 나오자 타이완 우정당국이 중국 선전발 환적 우편물의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우전당국인 중화우정은 25일 화물 우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선전에서 보내진 환정용 국제 우편물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화물 운송업체에 검증된 국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회사의 우편물만 접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잇따르는데 이에 대해서 타이완 당국은 의심 우편물들이 중국 선전에서 최초 발송돼 타이완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연소시켜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갈색 지방의 열 생성 제어 원리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은 갈색 지방의 열 생성을 제어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찾아내고 이 단백질의 위치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쥐의 몸에서 이 단백질을 제거한 뒤 추위에 노출시키자 갈색 지방 조직의 열 생성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면서 체온과 호흡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갈색 지방의 열 생성을 통해 몸의 에너지 소모를 촉진할 수 있어 비만 등 대사성 질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바꾸는 자생 미생물을 찾아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카이스트, 군산대 공동연구팀은 외국 미생물보다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2배 이상 뛰어난 자생 아세토젠 미생물 스포르모사 스페로이데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토젠은 산소가 없어도 생존하는 미생물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등을 아세트산으로 전환해줍니다. 연구팀은 이 미생물을 활용해서 탄소 저감 기술을 실용화하면 철강이나 화학물질 제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기차의 주요 동력원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연세대 홍종섭 교수팀은 내부 온도가 상승하며 폭발로 이어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성 요소별로 15개의 조합을 만들고 각각에 따른 열분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열폭주 반응 원리를 규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열폭주 반응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모델을 이용하면 다양한 비정상 상황에서의 열폭주를 예측할 수 있어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룩셈부르크 미디어통신부가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공통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상용화와 표준화, 정책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룩셈부르크와 양자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교류와 당국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속담처럼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장마 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복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온열 질환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